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오늘 1부에서는 오늘 하루 꼭 알아야 할 소식을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미국의 도감청 의혹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외교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두고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는 대장동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의결이 됐는데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을 다시 피의자로 입건을 했죠. 오늘 2부 보수의 품격에서는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본부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강남 납치 살인 사건 과연 주범은 누구일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월 12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 최영일 평론가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고 있는 장윤선입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이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간식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오늘이 제1회 도서관의 날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도서관 이용이 조금 위축되었습니다만 도서관은 시민의 삶에서 매우 의미 있는 공간이지요. 여러분의 도서관에 얽힌 추억 문자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실시간 방송도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고현준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미세먼지가 굉장히 잔뜩 끼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많이 답답합니다. 자, 우선 강원도 강릉 산불이 8시간 만에 진화가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했는데요. 밤새 잔불 정리가 잘 진행이 된 겁니까? 네, 오늘 해가 뜬 다음에도 계속해서 잔불 정리를 하면서 혹시나 모를 불씨를 좀 살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젯밤 10시부터 오늘 아침 6시까지만 집계된 것만 보더라도 이 재발화 의심 신고가 81건이나 접수가 됐습니다. 네. 연기가 나고 있다, 아니면 불씨가 보인다, 이런 신고 때문에 소방당국이 일일이 현장을 찾아서 잔불 정리 작업도 하고 상황을 지켜보기도 했는데요. 네. 다행히 아직 불씨가 되살아나서 크게 번진 경우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제 산불 때문에 강릉 그러니까요. 일대 시설물이 주택 68채, 펜션 26채, 모두 125채가 피해를 입은 걸로 조사가 되고 있고 인명피해도 발생했어요. 그렇죠. 80대 남성이 밖으로 탈출하다가 변을 당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화상 입은 부상자도 있고 해서 총 15명의 이 부상자 또 사망자는 1명이 이제 발생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오후에 비가 와서 그나마 그 주부를 잡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바람이 제가 어제 그 강릉 또 강원도 동해 일대 사는 지인들하고 통화를 좀 해봤는데 네. 그야말로 역대급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헬기 못 뜬다 이런 얘기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그 시민들이 느꼈던 그 공포감은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불이 진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바람이 있으니까 아주 작은 불씨가 있다 하더라도 이 바람 때문에 다시 그렇죠. 재발화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시민들 다 긴장감 속에서 하루를 보냈던 것 같고요. 또 이재민들은 모여서 좀 시간을 보냈던 장소들이 있잖아요. 네. 아레나라든지 이런 곳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오히려 집으로 가는 것을 좀 두려워할 정도로 이런 마음들이 지금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또 요 와중에 여러 상인들이 네.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커피를 제공한다든지 또 대피 장소도 자신의 어떤 영업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제공한다든지 이런 얘기들도 들려오고는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모여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어려울 때 커피 한 잔 나누는 게 정말 큰 위로가 되죠.
참 어찌됐든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피해 입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역시 윤석열 대통령 예,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했습니다. 굉장히 네. 발빠르게 선포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 뭐 아시는 것처럼 뭐 국비 지원 그 규모가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재난이 있은 후에 이재민들에 대한 이 특별재난지역 선포한다 이런 얘기들 들려오는데 이게 속도가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경포대 일대는 또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생업이랑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이라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산불이 어찌됐든 지금 그 국민들의 마음을 쭉 가라앉히는 가운데 예. 하나가 덧붙여졌으니 그게 바로 중국발 황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상암동에서 여의도 이렇게 왔는데요. 한강을 사이에 두고 강 건너편이 뿌해가지고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미세먼지, 전국의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수준까지 악화가 돼 있어요.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야외에서 들으신 분들은 앞이 좀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 저희 네.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꼭 마스크를 하셔야 되고요. 네. 저도 오늘 마스크를 하고 왔는데 네. 많은 분들이 마스크로 미세먼지를 좀 대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에도 뭐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 네. 이게 내일까지 황사가 머무르면서 영향을 준다고 해요. 결국 모레 예정돼 있는 비 예보 그걸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손과 발을 좀 잘 씻고 또 호흡기나 눈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네.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이게 되겠습니다. 목이 칼칼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같은 날은 돼지고기, 네. 삼겹살 좀 먹고 싶네요. 생각이 나죠. 네. 예, 사스 때 그랬었어요. 사스 때 모 방송 PD가 내가 북경에 와 있는데 삼겹살과 김치 많이 먹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실제로 이렇게 보면 북경하고 서울이 시차가 하루 정도 돼요. 날씨에 대한. 네, 날씨에 대한. 왜냐하면 이 황사가 북서풍을 따라서 서해로 해서 이제 한반도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베이징 상황 보여주는 그 보도 네. 화면으로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어제는 뭐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의 어제 황사던데. 그 지수가 1000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북경에서. 그런데 오늘도 상태가 별로 안 좋으니까 아마도 내일 비가 아니라면 내일도 우리가 상태가 안 좋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하튼 모레 날씨는 구름만 많다고 하니까 조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많이 좀 틀려요. 예. 날씨 예측이. 그럼요. 아쉬움이 살짝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여하튼 황사가 없기를 기대하면서 네. 황사 없는 봄. 정말 너무 그렇죠. 네, 너무 기다려집니다. 자, 우리 또 이 심각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미국 갔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 일정 협의하러 갔는데 가자마자 기자들을 만났어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기자들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예. 있었죠. 예.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우리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도감청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기자들이 물어봤는데요. 네. 김 차장이 뭐라고 했냐면 현재 이 문제는 많은 부분에 제3자가 개입돼 있고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렇게 또 질문을 이어갔는데 그럼 유출된 미국 기밀 문서 전체가 조작됐다는 의미냐 이런 질문에 미국 국방부 입장도 있고 현재 미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김 차장이 답변했고 많은 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섣불리 얘기할 수 없다. 우리도 시간을 갖고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기자들이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많잖아요. 그래서 김성한 전 안보실장 관련된 기밀 문서 사항, 우크라이나 이 지원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대화가 조작됐다는 의미냐 꼬리 질문을 했더니 이 김 차장이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묻지 말라. 어제 제가 한마디 말을 했고 거기에 모든 게 다 함축돼 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꼬리 질문에 대해 같은 주제로 물어보시려면 저는 떠나겠다. 됐습니까? 이렇게 말을 자르면서 다른 주제로 물어보세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저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건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실의 대응 태도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안보 1차장이 언론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안보가 안전 보장도 있지만 이 보안이랑 바로 직결되는 것이고 1차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기자들, 언론들의 질문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 또 하면 난 자리 떠나겠다. 이런 태도들에서 국민들은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게 워낙에 엄중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대통령실의 태도에 대한 지적은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네요. 기자들한테 잘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요. 기자는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국민들이 계시기 그럼요. 때문에 예.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국민을 대신해서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정부 당국자에게 묻고 있는데 당신들 이런 거 자꾸 물어보면 나 가버릴 거야? 라고 협박성 느낌이 나게 발언을 합니다. 저는 정부 당국자의 이런 태도를 우리 국민들이 보시고 어떤 판단을 하실까요? 저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직업 외교관들도 절대로 이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엔 너무 야 이건 좀 심하다라는 그래서 생각이 김태호 듭니다. 1차장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니까 바로 그 일정 수준의 댓글들을 보면 네, 선의로 도청하면 괜찮다는 것이냐 네. 라는 이제 반문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선의로 도청이 됩니까? 그냥 뭐 도청이 불법이죠. 예, 아니, 도청 그-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해석해보자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잘 지내는지 내가 두루두루 살피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뭔가 설명이 명쾌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그래서 거거든요. 좀 국어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을 예. 하고 싶은 거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근데 이제 정부 당국자인 그 김태호 차장이 출국하기 전에는 뭐 상당수의 분량이 문서가 위조됐다. 뭐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뭐 근거를 밝히긴 했습니까? 뭐가 어떤 포인트에서 어떻게 위조가 됐다는 건지? 어제 JTBC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자체 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조사를 했는데 그 NSC 회의가 있으면 그 회의를 기록하는 문건이 있을 것이고 이 문건 내용을 살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건을 보면 이 문건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무기 지원 관련했던 논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식 회의록에 적혀 있지 않으니 지금 나와 있는 이 유출되다는 자료에 있는 그 내용은 위조된 것이다라는 논리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문건에 안 적혀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정리된 내용이 기록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문건은? 도감청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뭐 지난번에도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지만 NSC 회의 자체가 도감청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 회의 내용을 가지고 따로 얘기를 한 여기에 이제 건지. 참여했던 사람들이 뭐 대화를 나눴다든지 전화 통화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게 새어 나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는 것인데 대통령실의 기본적인 기조는 계속 그건 것 같아요. 대통령실 안에서 도감청이 이루어지진 않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당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는 다 전임이 됐지만 김성환 안보실장이나 또 이문희 외교비서관이나 이들에게 물어봤더니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네. 이러니까 뭐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 관련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오히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허위 네거티브 의혹으로 국민 선동하기 급급하다라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뭐 외신들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그냥 그 유출된 문건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위조인지 변조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뉴욕 타임스를 비롯해서 세계의 유수 언론들이 뭐 CNN, BBC 뭐 전 세계 언론 다 공이 그냥 리크드라는 표현을 쓰고 예. 있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만 페이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미국 정부가 이런 입장을 좀 얘기를 하고 있나요? 지금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의 네. 입장이 처음으로 이번에 좀 나왔는데요. 네. 이 미국과 필리핀의 외교장관, 국방장관 간 2대2, 그러니까 2+2 회담이 있었는데 이 직후에 공동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네. 우리는 동맹과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 멘트 자체가 이 사안에 있어서 뭐 우리 정부는 지금 미국 국방장관 통화, 오스틴 장관과 이종석 장관 통화에서 네. 상당 부분 뭐 위조가 됐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하지만 뭔가 심각한 상황이 있다는 걸 오스틴 장관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네. 그리고 이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그 CIA 국장도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네. 매우 강도 높은 조사를 국방부와 법무부가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조사 책임자들이 이번에 문제가 된 기밀 문서를 유출할 동기와 능력이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네. 이런 얘기도 미국에서 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미국의 반응과 대응 또 우리 정부 대통령실의 반응과 대응을 비교를 해보면 네. 오히려 이 도감청 했다는 의혹에 이제 휩싸인 미국에서는 이거 좀 인정하고 이 심각하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 조사하고 수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우리 입장, 그러니까 도감청을 당한 그런 의혹에 휩싸인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별 문제 아니야. 상당히 위조가 된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 하는 건 한미 동맹 흔드는 거야라고 오히려 우리가 미국의 입장을 좀 대변해주는 미국의 변호인 입장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예요. 대통령실이 우리 언론에게만 이렇게 설명하느냐. 네. 그러니까 외신이 만약에 질문했을 때도 똑같은 답을 할 것이냐. 그러면 외신은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본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 입장에서의 본질은 네. 이게 유출이 됐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위변조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어떻게 동맹을 이렇게 도감청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될 텐데 도감청 여부가 사실은 중요한 것인데 어쩌다 보니까 뉴스가 위변조로 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이래서 본질을 좀 짚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당장 26일에 한미 정상이 만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내용이 26일 전에 정리되기를 기대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의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니까 설명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어찌됐든 다른 거 다 떠나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 정부가 오해를 해서 무기 지원할 거냐 그렇죠. 말 거냐 예. 뭐 이런 것이 논란이 됐던 게 바로 아까 그 말씀하셨던 김성환 안보실장 그다음에 이문희 비서관, 예. 외교비서관 그리고 임기훈 국방비서관 국방비서관. 예. 간에 이제 나눈 대화 이게 문제인데 어쨌든 지금 이번에 그 유출된 문건에서도 한국 포탄 운송 계획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아예 도표까지 그렇습니다. 일정표가 있어요. 예, 일정표가 나오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는 위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 국방부에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런 입장이 나오는 거고 뭔가 말이 안 맞다. 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건지 좀 걱정이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미국 가서 이 관련한 얘기도 좀 입장을 뭐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야당은 우선 이거 정부 대응 이대로는 안 되겠다, 미진하다 이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뭐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의혹이 이제 불거졌으면 미국에 대해 항의를 먼저 해야 되는데 네. 뭐 협의한다는 입장이 나왔고 지금은 상당수 위조가 됐다고 하면서 네. 결국 이 사안을 좀 일단락 됐으니까 더 이상 묻지 마라 이런 태로 나오는데 그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당 확대 간부회의에서 했던 말을 좀 들여다보니까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맹의 핵심 가치는 상호 존중과 신뢰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 힘을 모을 때는 모으더라도 친구의 잘못은 단호하게 지적하는 게 성숙한 동맹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서두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게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 게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민주당 특히 야권의 이런 지적과 요구에 대해서 아니 왜 한미동맹 흔들려 그러냐.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 왜 이 반미 감정을 선동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 뭐 신원식 국방위 간사 얘기를 들어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보의 수집 대상은 적군만 아니라 아군도 포함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는 외교 관례상 정보 출처와 내용 등에 대해 알아도 아는 체 하지 않는 게 성숙한 태도다. 다소 불미스러운 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양국 간 조치는 물밑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권의 입장도 이거는 더 이상 큰 문제로 만들지 말고 넘어가야 된다. 그게 한미동맹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친구라는 거 아니에요? 동맹이면? 친구의 아주 내밀한 곳을 허락 없이 들여다봤는데 그 친구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러니까 야권에서 지적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자극적인 요소 싹 걷어내고 봤을 때 일단은 재발 방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형태로든 이런 의혹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에 대해서 아니다 우린 잘못 없다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고 국민들의 뭐 놀란 가슴일 수도 있고 화난 가슴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일종의 관리 진정을 시켜줘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요.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답답한데요. 어쨌든 지금 이 시각 교통 상황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 전에 문자 많이 주셔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8356님께서 주셨습니다. 도서관 하니까 정독 도서관 벤치에 앉아서 벚꽃비 맞으며 썸남과 김밥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도서관에 책 보러 가는 데 아니에요? 도서관은 공부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도서관은 친구들 만나고 라면 먹으러 가는 곳이잖아요.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책만 보러 가시는군요. 우리 고현준 평론가께서는. 아니, 도서관 안에 들어가 본 적은 없어요. 아예 안 가시잖아요. 네네. 자, 6211님께서도 주셨습니다. 북스타트 자원활동가로 도서관과 인연을 맺은 지 10년째입니다. 와, 오늘이 제1회 도서관의 날이라는 말이 귀에 쏙 들어오네요. 코로나로 자원활동도 멈췄었는데 요즘 조금씩 활동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날 제정 환영하고 북스타트 선생님들 화이팅! 합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제1회 도서관의 날을 맞이해서 도서관의 추억 문자 받고 있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도로 위로는 여전히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추풍령 부근 2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 남사 부근에서는 5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오산부터 7km 구간에서 정체 길어졌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광암터널 부근 2, 3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 수락산 터널 4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김포 부근에서는 차량이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나면서 2, 3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이 때문에 부근으로 정체 심해졌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안산 일대로 작업 여파받아 속도 줄여 지나고요. 이후 덕평에서 이천 사이로도 작업 여파받아 7km 구간에서 정체 심합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영동대교에서 청담대교로 이동하는 램프 구간 1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연희램프 부근 3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한입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박정호 기자, 고현준 평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이 됐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법사위 전체 회의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넘어가려면은 이게 상정이 돼야 됩니다. 네, 상정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어제 이제 1소위에서 어떤 여야 간의 얘기가 있었냐면 특검법이 규정하는 수사 대상, 또 특검 후보 추천권 이걸 두고 여야가 맞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주장은 뭐냐면 아니 수사 대상 봤더니 사실상 대장동 사건 전반과 동일한 거 아니냐. 결국 민주당이 하려는 거는 특검법을 추진하는 이유가 검찰이 하는 수사를 이걸 다 대장동 본류 사건 다 뺏어서 특검에 준다는 거다.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방탄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펼치는 상황이고 또 이제 정의당이나 기본소득당 같은 이제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에서 특검 추천권을 갖도록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런 특검 전례가 있냐 이게 따져 묻는 모습이었어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여기다 반박을 하면서 회의가 계속 공전이 됐는데 결국 민주당 의원들만 여기 표결에 참여해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수가 많으니까요. 통과가 됐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과연 전체회의에 올라갈 것이냐. 지금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데요. 이번 언론에 나온 이 워딩을 좀 보니까 일방적으로 처리한 걸 전체회의에 올릴 수 없다. 간사 간 합의하도록 권유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고 하면 그럴수록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의심과 의혹을 키우는 꼴이 될 거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결국 이 얘기는 여야 간 강사 간의 합의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전체회의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적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냥 패스트트랙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신속처리 안건을 올리게 되면 상임위 심사기간 또 본회의 상정까지 그 어떤 숙려기간 등등등 그러니까 최장 8개월이 걸린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8개월 후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곧 총선이에요. 네. 곧 총선. 그러니까 8개월 후가 되면 한참 총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텐데 만약에 통과가 되어서 그때 이 특검이 진행이 된다면 결국 어디가 더 불리할까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박정호 기자 설명하셨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라고 해서 이게 얼핏 보면 민주당 안이 통과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의당 안이 통과가 된 것인데 어제 회의가 진행됐던 소위에는 정의당 의원이 또 없습니다. 법사위 없어요. 예.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이정미 대표가 오늘 일종의 입장 정리를 한 것으로 보여요. 네. 예. 이렇게 되면 야당이 이제 총 필요한 의석수가 180석이 되는 그렇죠. 것이고 169석인 민주당에 6석 정의당이 결합하게 된다면 이제 5석은 이제 무소속 의원들이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것 자체에 국민의힘이 다른 형태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네. 어찌됐건 시간은 걸리겠으나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발언 중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정의당의 입장이라는 게 이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은 하지만 네.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은 여기에 따로 지금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이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를 보아 앞으로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도 진행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이번에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까지 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뭐 지금 몇 달째 사실 비슷한 얘기가 그러니까요. 오가고 있습니다만 똑같은 논의가 또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뭐 이렇게 보여야지. 어찌됐든 패스트트랙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고 이 특검 안 할 수가 없긴 해요. 근데 어쨌든 뭐 검찰도 또 움직임이 있으니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요. 오늘은 그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해서 돈봉투 의혹이 있는 윤관석 민주당 의원 압수수색을 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 네. 윤관석 의원, 민주당 삼선 중진 의원이고 인천 남동을 지역 의원이죠. 사무실과 자택 등 20곳 넘게 여기에 이제 검사 수사관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게 이제 2021년 5월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라고 검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아시겠지만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네. 재판을 받고 1심 선고까지 나왔는데 윤 의원 측에 불법 자금을 건넨 걸로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강래구 당시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이 이정근 전 부총장을 통해서 자금을 건넸다는 게 검찰이 그리고 있는 그런 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이정근 전 부총장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네. 강래구 전 회장이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까 윤 의원에게 전해달라 이렇게 말한 녹음 파일을 확보한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이때 2021년 5월이 언제였냐면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당선될 때입니다. 네네네. 그때 윤관석 의원이 이 송영길 이 대표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왔고 또 강 전 회장도 여기에 캠프에서 있었다는 게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송 대표 선출 뒤에 윤 의원이 이 당내 조직과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에 선임이 됐는데 이런 의심을 하고 혐의를 갖고 검찰은 수사하고 있는 반면 윤관석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정근을 잘 알지도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전혀 모르는 얘기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또 입장문을 통해서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어떤 사전 조사를 요청한 적도 없고 명백한 증거를 제시한 적 없는 그런 상황이고 유감스럽다. 이렇게 검찰의 비상식적인 야당 탄압 기획 수사 이로 인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규탄하고 정치검찰과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또 있을까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여야가 퐁당퐁당 네, 오는 그 그렇습니다. 모양새가 되는 것인데 지금 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네. 이 돈 이야기, 정치자금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이게 지금 윤관석 의원 케이스와 비슷했던 게 이제 노웅래 의원도 사실은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뉴스에 거론되고 있는 뭐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또 민주당 이하경 의원 등 이게 검찰에서 이 내용들을 다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네. 이게 공교로워요. 타이밍이 강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체포동의안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자면 이게 이정근이라는 인물은 한 사람인데 이걸 자꾸 이렇게 이번엔 여기서 한번 꺼내고 또 이번엔 또 저기서 한번 꺼내고 이런 모양새가 연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무엇을 원하여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도 생깁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그 캐비넷 안에 무엇이 들었나 막 이런 얘기들도 정치권 안에서는 나오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흉흉합니다. 자,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의혹 수사를 재개했는데요. 뭔가 새로운 단서가 좀 잡힌 게 있습니까? 네, 우선 이 검찰이 어제 네.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했어요. 네. 검찰이 보고 있는 혐의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이걸 새로 적용해서 입건한
그런 모습을 영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곽 전 의원에게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구성을 했다가 이 두 혐의가 무죄로 판단이 됐잖아요. 네. 결국엔 새로운 혐의로 그러니까 기소하지 않았던 혐의로 이걸 수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 뇌물 관련된 행위에서 무죄 받았었는데 그걸 뒤집기 위해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번엔 곽 전 의원 아들 병채 씨도 입건이 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 김만배 씨 제외하고는 곽 전 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뭐 유일하게 이 50억 클럽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인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병채 씨가 기소가 안 됐었어요 저번에는. 근데 이번에는 병채 씨를 피의자인 뇌물 혐의 고발 사건 등으로 이제 묶어서 네. 더 또 열심히 수사하는 그런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게 특검 물타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는데 여태까지 타이밍이 뭐 또 하다가 공교롭다라는 거죠. 참 공교롭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죠. IMF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5%로 낮춰 잡았다면서요. 네, IMF가 어제 이제 2023년 4월로 세계 경제 전망을 발간했는데 네. 지난 1월 전망을 되돌려 보면 IMF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7%로 예상했어요. 네. 이번에 0.2%포인트 하향 조정해서 1.5%로 낮춰 잡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은행이 또 얘기한 거 OECD 얘기한 거 다 봤을 때 우리 경제 성장률 1.6% 정도로 추정을 했었는데 네. 1.5%로 낮아진 상황이 됐고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이 계속해서 IMF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예측할 때 네. 낮추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경제를 전망할 때는 상저하고가 될 거다. 네. 점점 나아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IMF가 볼 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녹록치만은 않다. 그렇게 좀 그렇군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오전 대구 동화사를 방문했는데요. 뭔가 네. 정치 재개 시작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귀향 후의 첫 외출이다라는 네. 부분에서 관심을 받았고 동화사 가서 스님도 만나고 뭐 차도 마시고 했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총선 1년 앞두고 있다 이 얘기 저희가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워낙에 또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관심들이 있는 것 같고요. 뭐 특별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김기현 대표 만날 예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 어떤 역할을 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이 시점이 눈여겨봐지는 게 총선 1년 앞두고 네. 뭔가 공개 행보를 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내년 총선에서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친박의 부활. 뭐 이렇게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출마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관련해서 정치권 소식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다 돼서 너무 뭐 아쉬워요. 네, 많이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고현준 시사평론가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문자 조금 더 보고 가겠습니다. 7187님께서요. 우리 집 옆 도서관 제 인생의 행복들 중에 하나입니다. 책 읽으러 가끔씩 가는데요. 집 근처에 도서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느낌이 듭니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3144님께서도 주셨습니다. 약 46년 전 46년 전에 전주시청 앞 버드나무 도서관이 생각이 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당시 5급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고 도서관에서 4개월 동안 열공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도서관 참 좋은 곳입니다. 도서관 많이들 가세요 하셨습니다. 저도 도서관 가끔 갑니다. 네. 네. 돈 주고 사긴 조금 그렇고 뭐 이런 책들을 가서 많이 대출해서 읽으면 좋죠. 저는 꼭 도서관을 갑니다. 이 밖에도요. 5249님 그리고 5457님 7995님 8700님께도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발표하겠습니다. 5097님께서 주셨습니다. 푸른 하늘에 푸른 하늘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신청합니다. 황사가 뒤덮었지만 그 너머에 있을 푸른 하늘을 생각합니다. 저도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의 맘 언제나 푸른 하늘처럼 맑을래 하얀 구름 모자 쓰고 나와 웃음 띄우는 하늘같이 내 모습 언제나 밝게 만들어준 푸른 하늘
삼아서 넓은 세상 감싸고 가.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태풍은 폭풍우를 수반한 맹렬한 열대 저기압을 말하죠. 우리나라에도 매년 여름 태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태풍은 대개 7월에서 9월 사이에 지나가지만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10월이나 11월에도 태풍 소식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일기예보에서 태풍에 관한 소식을 전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아무래도 태풍의 진로일 것 같습니다.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하고 가면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인데요.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가지 않거나 또는 원래 예상했던 방향과는 달라져서 다행히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지나갈 때도 있는데요. 이럴 때 태풍이 비껴갔다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비껴가다는 표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간혹 인터넷에 올라온 뉴스 기사 내용에서 비 밑에 시옷 받침을 쓴 비껴가다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동사 빗기다는 남의 머리털을 빗 따위로 가지런히 골라준다는 뜻이니까 이 상황에는 맞지 않고요. 발음 나는 대로 비껴가다가 맞습니다. 비껴가다는 비스듬히 스쳐 지나다란 뜻의 동사니까 태풍이 한반도를 피해서 가는 경우에는 비껴가다를 써야 바른 표현이 됩니다. 올여름 태풍이 오더라도 우리 한반도를 잘 비껴가서 피해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황사의 영향으로 지금 전국의 대기질이 빨간불입니다. 전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와 함께 미세먼지 경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평소보다 먼지 농도가 전국적으로 4배에서 10배가량이나 높은 상태니까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창문을 잘 닫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종일 매우 나쁨에 머물겠고요. 황사는 내일까지 영향을 주겠습니다. 모레부터 차츰 사라질 전망입니다. 한편 어제 비가 내리기는 했지만 양이 적어서 대기에는 여전히 건조한 상태입니다. 어제 산불이 발생한 강릉을 비롯한 강원 영동과 경상남북도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서울과 광주, 지리산 부근 등 서쪽 일부 지역에도 건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지금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는 곳이 많으니까요. 산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황사와 미세먼지로 뿌연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제주 17도, 광주, 부산 19도, 대구, 강릉 20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오르겠지만 쌀쌀하겠고요. 내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형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준비차 미국을 찾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최근 불거진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미국 측의 악의적 정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설명 요청에는 묻지 말라거나 주제를 바꿔달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도청 의혹이 일파만파인데 정부는 의혹을 규명하기보다는 합리적 문제 제기를 틀어막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민주당 윤관석 의원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윤 의원은 사건 관련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4월 호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은 1.5%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세먼지 때문에 불편하시거나 이런 거 없으세요? 일단 그냥 좀 칼칼한 게 느껴지고 안 그러세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저는 사실 비염 환자예요. 목소리가 이렇게 별로 안 좋잖아요. 네, 지금 제일 힘드실 때네요. 맞아요. 네. 숨쉬기가 어려워서 숨 쉴 수 있는 지구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이거 말 나온 김에 물 한 잔씩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 드세요. 네, 지금 물 드십시오. 네, 따뜻한 물 한 잔 드십시오.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예상을 해봤더니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75년 후에는 이틀에 한 번꼴로 폭염이 올 거다. 이런 예상이 나왔다면서요. 기상청장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목소리를 높여서 경고하고 나섰다고요? 네, 이게 100년간의 기상기후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 시나리오를 예상해 본 건데요. 이대로라면 75년 후 2100년쯤에 산업혁명 이전과 대비해서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6.3도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름 되면은 30도 후반 막 가고 그러는데 그러면 40도도 더 훌쩍 넘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네. 지금 여름 일수가 97일인데요. 이게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171로 아우 더워. 2배 늘어나고 겨울 일수는 107일인 게 39일로 대폭 줄어듭니다. 반대로. 폭염 일수는 지금보다 최대 9배 증가해서 이틀에 한 번씩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구 온도가 높아지고 전 세계적인 추세긴 하잖아요. 전 세계 평균 기온이 14.88도로 20세기 평균보다 0.98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1도 상승에 걸린 시간이 1000년에서 100년으로 짧아진 거예요. 주기가 굉장히 짧아진 거고 전반적인 추세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유독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죠? 이게 1912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연평균 기온이 전 세계 평균보다 3배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 30년간 지구 평균 기온이 0.12도 오른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0.21도 상승했습니다. 더 빠르고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유희동 기상청장은 종말이라는 단어까지 언급을 해가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은 앞으로 10년간 정치와 행정이 안 좋은 선택을 하면 이후부터는 어떤 정책을 선택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미래로 갈 수 없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걸 텐데요. 네. 사실 이런 기후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때 이건 그렇게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뭐 기후변화를 체감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예산을 들인다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권의 표를 이끌어내기에도 어렵고 그래서 배제되기 쉽고 네.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유이동 기상청장도 말하기를 이 초기엔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국민 주도가 중요한 일이지만 불공정과 불감증 때문에 국민 주도로 확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진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정부의 노력이 가야 되고 네. 또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어떠한 관심 이런 것들이 보태져야 될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 사실 뭐 귀찮고 이런 거 하기 싫지만 네. 정부 정책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막 벌금 부과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신경을 바짝 쓰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좀 강력한 환경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정말 심각하거든요. 네. 예. 숨 쉴 수 있는 지구. 지금 당장 불편합니다. 네. 사용수 한 명한테 드는 유지비가 공무원 연봉보다 높다. 그 사형제 유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최근에 그 인터넷에 현직 교도관이라고 밝힌 사람이 네. 교도소의 실태를 폭로하는 글을 올렸었거든요. 그 글이 되게 파장을 일으켰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달에 법무부가 발표했던 재소자 1년 경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사형수를 비롯한 재소자 한 명을 관리하는데 1년에 3천만 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리꾼들이 여기에 비교를 하면서 구급 공무원 초봉이 2,800만 원인데 더 비싸게 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생각해 보시면은 이 입소를 하게 되면 뭐 의류, 침구 생활용품 하다못해 뭐 칫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고 그중에서도 식대가 가장 많이 드는데요. 각 교정기관마다 급식관리위원회가 있어서 식단관리, 조리사들이 식단관리도 하고 있는 거고 1인 3천만 원이라는 거는 이게 전체 평균이에요. 그래서 재소자 중에 사형수만 따로 떼놓고 본다면 전체 비용은 더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사형수라고 하면 아무래도 독거 수용하는 비율이 더 높고 또 죽을 때까지 더 오랜 기간 재소하면서 나라에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뭐 의료비라든가 추가 지출이 더 이어집니다. 지금 확정 판결을 받은 사형수가 우리나라에 모두 59명이고요. 무기수는 1,300여 명입니다. 근데 사형은 마지막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2015년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 지도 네, 오래됐잖아요. 예. 법무부는 사형제가 공익적 목적이 있고 미국 등의 국가도 유지하는 등 야만적인 제도가 아니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사형을 집행해달라는 민원도 매년 끊이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아시겠지만 한편에서는 이제 살인행위를 범죄로 금지하는 국가가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다라는 지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세 번째 사형제 폐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앞선 헌법소원을 보면 사형제 합헌이라고 말한 게 5명이었고 위원 의견이 4명으로 팽팽했는데 이번엔 어떻게 나올지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헌재 결정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술에 취해서 경찰관을 폭행했던 예비검사 정말 화제가 됐습니다. 네. 법무부가 결국 임용 취소를 결정했네요. 네, 황모 씨 서울의 한 로스쿨 출신입니다. 작년 11월에 신규 검사 임용자로 선발이 됐고 그 변호사 시험 합격 통보만 받으면 이번 달 말에 결과가 나오면 검사로 정식 임용될 예정이었는데 네. 이 사건은 지난 1월에 발생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식당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과 시비가 붙은 건데요. 신고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근데 그 경찰에게 왜 저 사람 편만 드냐?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검사다. 라면서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을 하면서 경찰관의 머리를 때린 겁니다. 너는 누구 라인이냐? 뭐 이런 식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사건 1심에서 황 씨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는데요. 1심 재판을 마친 뒤에 이제 기자들이 다 몰려가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최종 합격도 안 됐는데 아직 검사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특권의식이 벌써 생긴 거냐 네. 이런 질문을 했더니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자리를 빠져나갔고요.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지고 공분을 일으키면서 사실 그 전에 보도에서는 이제 이대로 검사가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결국 법무부가 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연수원 교육에서 배제를 했고요.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분이 검사가 되면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네. 잘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분이 검사 공직에 있어서는 인성교육을 먼저 제대로 받으시고 그다음에 반성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싶네요. 순간 가슴이 꽉 막혔는데 말씀을 많이 삼키신 것 같아요. 네. 어제 아침 출근 시간에 김포 도시철도 골드라인에 탑승한 승객 3명이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곳이 예전부터 아주 악명 높은 곳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네. 이번 일을 듣고 그럴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김포 시민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여기를 한번 겪어본 분들은 네. 너무 잘 알고 있는 곳인데 어제 11일 오전 7시 50분쯤에 10대 고등학생과 30대 여성이 잇따라 쓰러졌고요. 그 외에 다른 승객들도 호흡곤란, 어지러움증을 호소했는데 역시 이게 아마 출근 시간이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증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포 도시철도 측에서도 네. 승객들이 유사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라고 그러니까 말을 너무 하고 있어요. 이게 그 과밀해서 그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 옛날에 생각해 보면 이렇게 푸시맨 이게 밀어주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지하철에서. 맞아요. 그 퇴근 네. 시간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왜 그 이태원 참사를 봤지만 군중 밀집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지 두 눈으로 확인을 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아직도 출퇴근길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김포 골드라인은 이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서울 9호선 김포공항역까지 약 23km 구간을 오가는 전동차입니다. 네. 완전 무인 운전 전동차고요. 근데 이게 2019년에 개통을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과밀 민원이 있었고 점점 더 승객은 늘어나는 거죠. 승객은 많은데 경전철이다 보니까 다른 열차보다 작은 편이고 이게 혼잡률이 285%로 나오는데 이 정도면은 좌우로 몸통을 돌릴 수 없는 정도가 되는 거라고 해요. 근데 진작부터 문제가 됐던 거라서 나름대로 운행도 늘려봤습니다. 근데 이미 더 이상 배차 간격을 좁힐 수 없는 정도가 됐고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사실 타고 내릴 때도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배차 간격을 또 좁혔어도 계속 연착이 되고 지금의 스케줄도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제일 큰 문제는 처음부터 두량만 다닐 수 있도록 역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열차를 뭐 지금 한때 문제가 됐던 9호선처럼 뒤로 더 붙이고 5량, 6량 이렇게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열차 길이를 늘린다면 역을 다시 지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김포시는 지금 택지 개발이 계속되면서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데 신도시죠. 네, 과밀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문자 많이들 주셨는데요. 4433님께서 여기 여러 사람 잡는 곳입니다. 대책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김포시 경기도 정부 이거 빨리 대책을 세워야지 사람들 출퇴근할 때마다 이태원 생각나지 않습니까?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사고는요 미리 반드시 미리 예방을 해야 됩니다. 매일 이 말씀을 드리는데 좀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가 젠더보도 가이드라인을 각 언론사에 배포를 했는데 어떤 표현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한번 볼까요? 네, 저도 방송인으로서 늘상 고민하던 지점들이 여기 많이 담겨 있는데요. 이 성폭력 사건을 보도할 때 몹쓸 짓이라고 제목을 다는 매체들이 간혹 보여요. 근데 몹쓸 짓이라고 이것을 그렇게 축소해도 되는가? 하는 부분인 거죠. 성폭력이 나쁘다라는 의미로 쓴 거겠지만 성폭력 범죄의 성격을 축소하게 된다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몹쓸 짓이라는 것은 지양하자라는 얘기고요. 특히 이 지점이 참 흥미로웠는데 가족을 돌보는 사람을 남성으로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거나 뭐 기계수리, 군인 등 남성 집중 직종은 취재원을 여성으로 설정하거나 반대로 간호사 같은 여성 집중 직종이면 취재원을 남자로 가져가는 것들을 권고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 성 역할을 좀 언론이 고착화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들을 좀 피해보자라는 의견인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도 참 보도를 할 때 이게 설명이 필요했었거든요. 유모차, 맘카페, 수유실 이런 용어들인데 저는 그동안 이제 방송할 때 저는 유아차라고 대신 말하겠습니다. 맘카페 대신에 뭐 육아 커뮤니티, 대형 카페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설명이 필요했는데 권고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유모차라고 하면 아빠들도 많이 끌기 때문에 아이가 타는 유아차.
또 대형 커뮤니티, 수유실은 아기 휴게실 이렇게 정리하자고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뭐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예, 바꿔서 예, 그 성평등 네.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로 가야죠. 저도 오늘,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 현안에 관해서 누구보다 시원하게 목소리를 내는 분입니다. 정치평론가이면서 방송인이고 시인이면서 법률가인 전원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보수의 시각으로 들여다본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네. 진행하시는 입장에서 네. 예, 정직한 시각으로 본다. 정직한 시각으로 본다. 네. 아니면 제대로 된 눈으로 정치 현장을 본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제가 이 대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주인장이 조금 편찮으셔가지고요. 제가 조금 써준 대로 읽고 있습니다. 예. 감안해서 아니, 한번 들어주시면 웃자고 한 좋겠습니다. 얘기입니다. 웃자고 하는데 다큐를 찍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도감청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립니다. 대통령실이 사실 좀 우리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된 것인지 미국을 상대로 좀 물어야 되는데 오히려 미국을 좀 두둔하고 유출된 문건은 위조다. 이렇게 입장을 미국보다 먼저 내고. 아니 그런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그 팩트를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가령 우리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도 오늘 그 모 기자가 나한테 전화를 해왔길래 네. 좀 따끔하게 한마디를 했는데 우리 대통령실에서 하는 얘기를 너부터 지금 잘못 전달하고 있지 않느냐. 대통령실에서는 우리가 도감청 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미국이 도감청 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도감청을 당하지 않았다. 그 말은 정확히 보면 그 대통령실에서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네. 미국이 도감청 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지금 그 뉴욕타임스하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한 그 문건이 네. 일단은 첫 번째 엉터리라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네. 그러니까 김성한 이게 국가안보실장과 그리고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나눈 대화 자체가 네. 엉터리다. 그리고 그 엉터리다는 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캐나다 다 그런 얘기를 프랑스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특히 프랑스는 발끈했죠. 네. 그 말은 뭔가 하면 심지어 미국 정보기관에서 분명히 흘러나왔을 거다. 누군가가 이 딥스로트 같은 놈이 누군가 그걸 끄집어내서 뿌렸을 건데 네. 그 뿌린 것이 그냥 뿌린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뿌렸다. 만들어서 흘렸다는 거예요. 러시아일지 뭘지는 모르겠지만 만들어서 흘렸다. 그러니까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 자체가 처음부터 정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고 다만 우리는 도감청 당하지 않았다 이 얘기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 대통령실에 유리창에 예컨대 그 도감청을 막는 필름이 다 붙어가 있습니다. 네. 저도 옛날에 그 국방부 대통령실 옮겨가기 전에 네. 거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 필름이 굉장히 강력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뛰는 놈 위에 늘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는 제트기 같은 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은 이미 1960년대 유투 정찰기로서 크렘린 안의 대화를 네. 지상 13km 위에서 크렘린 안의 대화를 도감청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러한 그 과학적 장비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가령 마음만 먹는다면 그 전 세계에서 미국 정보기관이 도감청하지 않는 건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MBC지로도 한번 청와대가 도감청 당했다 해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용산의 대통령실 같이 외관이 번듯하게 올라가는 이런 건물은 바로 몇백 미터 안에 보면 미군 기지 안에 보면 드래곤힐 호텔이 있어요. 네. 거기서 보면 환히 보입니다. 네. 대통령실이. 네. 그러니까 곧장 도감청 장비만 있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실에서 하는 얘기를 나는 오히려 중요시합니다. 우리는 도감청 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네. 그런 자신감이 배어 있는 말은 어디서 나왔는가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이 흘러나온 누군가가 이거 고의로 흘리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흘러나온 그 페이퍼가 네. 정직하지 않았다. 사실과 다르다. 그러니까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그 이문희 외교비서관의 대화가 사실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거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하는 생각도 더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미국에 우리가 155mm 포탄을 50만 발을 빌려주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빌려주느냐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입장이 굉장히 다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쓰일지 모르는 포탄을 탄약을 우리가 제공해 준다는 것은 러시아가 말하는 일종의 이제 살상 무기를 곧장 공유해 주는 거니까 러시아와의 관계도 문제가 되고 또 우리나라가 견지하고 있는 원칙 이 전쟁에 곧장 쓰일 수 있는 무기를 우리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 원칙과도 어긋납니다. 그런데 또 한편 한미 동맹 그 관계상 미국이 요구를 하니까 그걸 아주 냉정하게 자를 수가 없으니까 네. 이제 드디어 묘안을 찾은 것이 빌려주는 형식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 그러고 보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과연 흘러나간 이 도감청 당했다는 이 내용 네. 이것이 과연 우리 대통령실에서 말한 것처럼 엉터리냐. 엉터리가 아니라면 그러면 지금 야당에서 대통령실을 공격하는 것처럼 네. 우리가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특히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일단은 제자수로 지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지금 우리 국민이 가장 화나는 부분이 이 앞에 한일 정상회담을 전후한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저자세입니다. 네. 거기에 우리가 분노를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지지도가 툭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자, 변호사님께서 지금 약 6분간 질문 없이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니까요.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제 작가들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써줘가지고요. 이걸 또 무력화하면 안 되니까 저도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정확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도감청 안 당했다라고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말씀해 주신 대로 태도와 자세 문제를 우리 국민들이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떤 문제를 일으킨 가해국 그죠? 그 식민 지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일본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이런 표현을 쓰는 일본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도감청 의혹이 드러나서 전 세계의 많은 언론들 정부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확인하고 알아보자 하는데 우리가 너무 선제적으로 위조다. 상당수 위조됐다. 그리고 악의를 가지고 도청하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좀 살펴보고 얘기해도 늦지 않은데 왜 미리 미국 편을 드느냐. 선제적 양보 너무 심하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더 기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네. 지금 선제적으로 먼저 굽히고 들어간 것 아니냐. 좀 비굴한 자세 아니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나는 지금 국민의힘이라든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밑에 있는 특히 대통령실을 제가 비호한다거나 할 그런 의사는 초도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통령실을 가장 많이 공격해온 사람 중에 저도 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번 일은 네. 일단은 우리뿐 아니라 프랑스, 캐나다, 특히 이스라엘 이런 연관된 국가들 하나같이 우리보다 더 먼저 벌칙 뛰었습니다.
이거 소리가 다 가짜다. 네. 아니 근데 그거는 조금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토 회원국들이 특수부대 활동한 사실을 부인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실은 알려져서는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오히려 프랑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서는 거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모사드 문제도 그렇고요. 이제 그런 주장이 언론지상에 나옵니다. 아니 그건 또 우리 또 언론이 그렇게 분석을 해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든가 프랑스라든가 캐나다가 벌쩍 뛴 건 사실이에요. 이 그 공개된 문건 자체가 엉터리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 이런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낱낱이 다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실 역시 그 내용이 문건이 엉터리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는 도청당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까지요. 우리 언론을 가만히 보세요. 인터넷판에 나오는 뉴스를 쭉 검색을 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미국에게 우리는 도청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도청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우리 대통령실에서 얘기한다고 다 적혀가 있습니다. 지금 아니 대통령실 보면요. 입장이 그렇게 좀 나와요. 우리 대통령실에서 왜 미국이 도청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미국이 도청했다 안 했다 이걸 떠나서 전 세계는요. 지금 정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건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지금 뭐 심지어 이게 중국집을 포장을 한 중국 공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그런 정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굳이 우리 정부에서 미국 정부를 그래 비호를 해갖고 미국은 도청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대통령실에서 한 얘기는 우리는 도청당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언론기관에서 그걸 나는 정확히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도청당하지 않았다고 얘기한 것이냐 미국이 도청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그 보면 내가 아까도 확인을 해봤거든요. 네. 우리는 도청당하지 않았다입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자신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시 그 지금 공개된 문건은 거기에 나오는 김성한 그리고 이문희 두 분의 그 대화는 사실과는 좀 동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진짜 만약에 도청을 했다면 네. 누군가가 이걸 마사지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흘렸을 것이다. 그래서 이 캐나다나 러시아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 하는 말도 누군가가 네. 만들어서 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한미일 안보 공조라는 이 중차대한 문제, 이 중대한 문제 때문에 네. 그 한미 정상회담 특히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미국과 뭐 척지지 않는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게 미국과 그 전부터 이 신경전을 벌이는 것이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큰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미국에게 가령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그 모 방송에서 네. 이게 최소한 이런 도감청 문제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조 바이든 대통령 쪽에 네. 이 직접 전화를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 최소한 자기의 보좌관을 통해서 도감청한 사실이 있느냐 여부를 확인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적어도 우리나라 메르켈이 그렇게 했었죠. 이 도감청을 당했다면 네. 이건 우리 주권 침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권을 침해당한 것이니까 그 확인을 해야만 한다. 네. 그 확인을 하지 않고 네. 말을 하면 미국을 위한 변명을 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섭섭해한다. 바로 그 점을 국민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섭섭해하고 화를 낸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가령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났을 때 왜 강제징용에 대해서 일본은 과거에 한번 사과해버렸으면 끝나지 않느냐. 그리고 결국 우리가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당하기는 한국만 당해버리고 이 소부장 문제만 하더라도 한국만 다 당해버리고 우리가 결국은 일본에 읍소를 하는 형식이 되어버린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분노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령 독도 문제가 한일 정상회담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뭐 안 나왔다고 하니까 그 말이 일본 언론에서 보도가 됐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정부에서 화를 내는 모습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점을
그 예, 국민들이 이런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우려를 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박정희 정부 때도 76년에 소위 코리아 게이트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도 미팔군 접수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박정희 전 대통령. 그러니까 그런 기계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국을 향해서 말은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글쎄, 요 얘기는요. 예. 계속 똑같은 얘기가 아니 반복되고 제가 있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네.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과의 회담에서 적어도 할 말을 다 하려면 네. 가령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선제적으로 가령 미국이 감청을 한 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하는 것을 예의를 갖춰서 묻는 정도의 기계는 가져야 한다. 저는 그 점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수사가 지금 뭐 계속 일파만파 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요. 곽상도 전 의원 수사 때 50억 퇴직금 받은 것은 좀 아들을 이거 좀 봐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어제 이제 열린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의결되고 특가법상 뇌물 그리고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입건을 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도 법사위에 그 상정되던 날 바로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수사가 상당히 정치적이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요. 한국이 가령 우리가 G5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아니면 다시 충칭국의 함정에 빠져서 추락을 해버린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 원인이 뭘로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딱 두 개로 생각을 해요. 하나는 포퓰리즘. 네. 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짜 큰 도약을 할 때 확 뚫고 올라가는 그 순간에 그걸 막는 아주 대표적인 장애물이 포퓰리즘입니다. 포퓰리즘은 정치판이 대중영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바로 부패입니다. 이 부패가 어떤 부패인가 하면 한국이 지금 보여준 이번이 그 대장동 모델 네.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대장동 모델은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한 거 하나 또 하나는 뭔가 하면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소위 전직 한번 보세요. 전직 검찰총장 그리고 고검장을 비롯한 검사장들 네. 그중에는 박영수 특검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도 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분 더 놀랍게도 네. 대법원에 현직 대법관이 있었습니다. 네. 현직 대법관이 퇴직 대법관이 아닙니다. 현직 네. 대법관이 재판거래 의혹에 휩싸인 거예요. 이 재판거래 의혹은요. 바꾸고 말하면 물론 기자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한민국의 기틀을 허물어버리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대법원에 있는 현직 대법관이 자기가 주심을 맡은 사건도 아닌 것을 그걸 전원합의체로 돌리는데 일익을 담당을 하고 그리고 언론 보도를 보면 바로 파기환송을 하는데 가장 힘을 쓴 대법관이다. 거의 모든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 가령 김만배가 네. 이 권순일의 방에 8번을 출입을 하잖아요. 2달 동안에. 네. 그 2달 동안 전원합의체 심리기간이었는데 8번을 출입을 하고 선고한 그 다음 날에도 권순일이 방에 갑니다. 그런데도 이걸 수사를 아직도 미적미적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그 정관예우로 이제 아주 대표적인 건데 이런 소위 우리나라의 끼리끼리 문화. 네. 그 중에서도 권력을 가진 자들의 어떤 부패, 이너스크립 부패. 네. 이게 대한민국을 앞으로 망칠 중요한 바이러스가 될 겁니다. 이거 하나의 큰 바이러스예요. 이거 보통에서 치유가 안 됩니다. 그 중에 이번에 예컨대 그 곽상도 사건. 네. 이거요. 판결 잘못한 거죠. 말이 안 되죠. 그 50억이라는 퇴직금을 물론 세금 다 떼고 한 5억 정도가 넘어갔지만은 그걸 김만배가 왜 줬겠어요? 뇌물 아닙니까? 아들 보고 준 건 아니죠. 네. 아버지 보고 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곽상도를 보고 줬는데 네. 재판부는 그건 곽상도와는 상관이 없다고 판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검찰은 또 미적미적하다가 이제 지금 재수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황당하게 여기는 것은요. 이 사건, 이 대장동 이 처음에는 남욱이 기획을 하고 남욱이 다 프로그램을 짰던 사건이잖아요.
이게 남욱이 그래서 그 여기에 대한 이익에서 최대로 많이 갖고 가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걸 김만배로 옮겼습니다. 서판교 자산관리라는 그 회사를 대신에 화천대유 자산관리라는 게 만들어져서 옮겼단 말이에요. 옮기면서 김만배로 옮겨가는 그 배우가 누가 있느냐. 지금 언론이 의심하는 것은 박영수입니다. 박영수가 결국은 그 일을 그렇게 벌린 것 아니냐. 결국은 우리은행에서 컨소시엄에 들어가려다가 우리은행이 빠져나가면서 우리은행이 그때 이사회 의장을 박영수가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200억이라는 대가를 받기로 한 게 아니냐. 과연 근데 그것뿐이겠느냐. 플러스 알파설도 나오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요. 네. 여기에 관여된 게 예컨대 시행사 시행을 했던 그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해먹은 것은 8, 9천억이 됩니다. 네. 엄청난 돈이에요. 네. 이거 당군 일의 최대 사기극입니다. 그런데 분양업자 박영수의 인척인 이기성이 분양을 합니다. 그 분양업자에게 김만배가 거꾸로 돈을 100억을 보내요. 원래 분양업자가 시행한 사람들이 돈을 줘야 될 판인데 근데 분양업자가 받은 이익이 일반적으로 그 이 전문가들 얘기로는 이 경우에는 한 4천억이 넘을 것이다. 4억 5천억은 될 것이다. 그 돈은 지금 어디에 묻혀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저수지에 들어가 있는지를.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돈을 찾으면 네. 범인이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 주범인지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네. 알 수가 있다. 자,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어찌됐든 이 대장동 게이트는 단순하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어떤 성남 스캔들뿐만 아니라 이게 법조 스캔들이 더 큰 거 아니냐. 말씀 주신 대로 50억 클럽 플러스 그밖에 다른 뭐 기자들도 그렇고 법조 기자들이요. 그리고 또 뭐 그 검판사들도 그렇고 뭐 이른바 만배형 카드로 뭐 서초동에서 뭐 술 접대 뭐 골프 접대 이런 걸 받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검찰이 이번엔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어제 이제 특검 관련해서 국회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안 되다. 검찰 수사 못 믿겠다. 여기서 중단하고 특검으로 가자.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법조인 출신인 변호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특검으로 가서 해결이 잘 되겠어요, 우선. 그것도 이 민주당이 낸 특검 법안을 보면 민주당에서 결국 이재명 대표가 특검을 임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번에 그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것은 정의당 아닙니다. 글쎄 이제 정의당에서 한다고 해서 과연 이렇습니다. 지금요 이 대장동 게이트 이게 그 대장동 나는 이 대장동 게이트란 말을 아마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처음 썼을 거예요. 이거 21년 9월달에 이 사건 터지자마자 내가 대장동 게이트라고 방방 뛰고 다녔으니까. 근데 이 대장동 게이트에서 핵심은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청입니다. 그리고 성남시청은 성남시장 이재명이가 꽉 잡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주당의 대표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런 대장동 게이트라 그런 사건이 벌어지가 있고 이걸 대한민국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만 하더라도 반부패 수사 1부와 3부가 지금 함께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투입된 검사가 20명이 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수사가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 중인 게 이게 워낙 이게 방대해요. 이 사건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당 대표가 명색이 지금 피의자가 돼가 있고 지금 대장동에만 하더라도 특가법상 이게 특경법상 네. 배임죄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 범죄 수익 은닉부터 시작해서 온갖 게 해서 5개로 얽혀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남 FC의 이 제3자 뇌물죄가 이 특경법상 특가법상 이제 얽혀가 있고 네. 그 전부 다 징역 10년 이상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범죄가 있고 여기에 연관돼 가지고 지금 50억 클럽이 그 수사가 벌어지는데 네. 앞으로 이제 수사가 되면 어느 것이 정말 더 큰 그 사건일지는 수사를 더 해봐야 알아요. 그런데 가령 지금 여기서 딱 그 스톱 앞으로는 이제 특검이 한다. 네. 50억 클럽은 특검이 한다 하면 그 수사가 과연 이 대장동이 벌어지고 있고 백현동이 벌어지고 있고 또 대북 송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다 수원지검 서울중앙지검 이런 데서 수사가 일제히 벌어지고 있는데 네. 특검이 따로 이 50억 클럽만 수사를 한다고 해서 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특검만으로는 안 되겠다. 수사만 더 혼란이 된다. 그리고 예. 검찰이 수사하도록 해야 된다. 어차피 특검이
특검이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예. 거기에 현재의 검사 인력들이 충분히 돼가지고 예. 특검을 보좌를 해줘야 됩니다. 적어도 검사가 알겠습니다. 한 14명에서 20명 정도는 와라를 몰려가서 보좌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특검법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예, 그러면 때문에요. 이쪽 수사는 또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 1년 반이잖아요. 대장동을 수사한 지가 1년 반인데 1년 동안 문재인 검찰 때는 솔직히 말했어요. 이건 진보 보수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 객관적으로 볼 때 제가 법을 파먹은 지 몇십 년이 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검찰이 사건을 뭉개버렸습니다. 네. 사건을 철저히 뭉갠 거예요. 대장동 사건은 검찰이 뭉갠 거다. 예, 완전히 뭉갰죠. 네. 뭉개고 나서 그리고 권력이 바뀌었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이 되고 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새로 검찰 인사를 하잖아요. 문재인 검찰은 뭉갰고 윤석열 검찰은 사건 수사를 한다. 윤석열 검찰이 네. 이 수사 라인을 맞는 게 8월 네. 말이에요. 작년 8월 말. 네. 그래서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알겠습니다. 지나서 이제 기소들이 되고 있고 한데 네. 앞으로 특검 수사 솔직히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왜 이래 더딘가. 알겠습니다. 좀 더 빠른 수사를 촉구하는 정말 걸로.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검사들이라면 네. 벌써 50억 클럽 수사는 주요한 사람들 박영수, 권순일, 김수남 네. 적어도 이 세 분에 대한 수사는 이미 끝났어야 된다. 근데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것은 미진하다. 이런 이제 말씀 주신 걸로 김수남 하고요.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씩 나오죠. 네. 뭐 수사를 막았다. 뭐 이런. 변호사님 저희가 지금 남은 시간이 3분밖에 없어가지고요. 그렇습니까? 꼭 여쭤봐야 되는 사안이 있어서 예. 좀 짧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질문을 거의 못 다뤄가지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동화사 방문해서 의원 스님 만났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의원 스님 뭐 94년 종단개혁 때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온 분이기도 합니다만 여하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활동을 재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제발 그 내가 일각에서 염려하는 대로 그 자신을 따르는 모 변호사, 막 이름을 밝히십시다. 유영하 변호사. 네. 이 사람의 이 공천을 위해서 저렇게 뛰시는 게 아니기만을 기대할 뿐입니다. 나는 박 대통령이 네. 이 사주에 그렇게 계시면서 가끔씩 절에도 다니시고 또 대중과 만나고 하는 걸 정말 환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중과 함께 호흡을 하고 이 편안하게 계시는 거. 참 그랬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또 한편 저게 유영하 공천을 위해서 하시는 행동 아니냐. 또 박 대통령이 저렇게 유영하를 챙기는 것 아니냐. 지난번 그 지방자치단체 선거 때처럼 네. 또 저러신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러지 않아야 된다. 그건 대중의 기대를 알겠습니다. 저버리는 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광훈 목사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손절한다라는 얘기가 국민의힘으로부터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좀 전광훈 목사는 아니다. 내가 200석 만들어줄게 라면서 계속 친밀한 관계를 좀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전광훈 목사가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까요? 전광훈 목사를 뿐 아니라 네. 가령 어떤 그 뭐 종교인들 또 혹은 종교인이 아닌 다른 제3세력들이 이 대중적 인기를 막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뚜껑 나중에 열고 보면 선거 결과 지금까지 총선 때 의석을 챙긴 곳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온갖 종교단체들이 이 선거 때마다 이 정당도 만들고 통일교도 그랬고 불교도 뭐 연관된 어떤 정당을 만든 적이 있고 심지어 그 전광훈 목사가 직접 지난 선거에도 뭐 뛰어들다시피 했는데도 성과는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광훈 목사도 조금 이게 오바를 하시는 것 같고 네. 제가 보기로는 이 국민의힘에서 나는 대중을 리드를 해야지 대중이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늘 해요. 그런데 대중을 리드하려면 정치인이 우선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그 책상 물림 그리고 온실속 가축처럼 자란 이 보수 여당, 집권 여당이 되는데 이분들로서는 국민들을 리드하기가 벅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현 대표뿐 아니라 네. 김기현 대표는 그래도 그중 가장 이 능력이 나는 있다고 보여요. 지난번 원내대표 할 때 연설할 때 보십시오. 그 연설 내용이 얼마나 충실합니까? 그럴 만한 그 리더도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는 좀 과장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요. 거기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매달려가지고 무슨 그 미국까지 가서 아니 이제 징계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보수를 천하통일했다 이러니까. 네. 그런데 드리는 말씀이 그럼 저는 반란군입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천하통일하다니 아마 정광훈 목사를 안 것은 김정은보다는 제가 훨씬 먼저 알았을 거예요. 뭐 단둘이 밥도 먹어봤고 온갖 얘기도 해봤는데. 정광훈 목사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하시지 그러세요. 글쎄요. 그럴 정도로 최근에 뭐 가깝지는 않습니다. 정광훈 목사를 만난 지는 벌써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그런데 가령 그렇습니다. 우리 그 정광훈 목사가 그 보수 쪽에 좀 이게 활동을 한다고 열악한 분들을 많이 챙겨주고 하는 건 좋은데 그걸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내 돈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런 식의 표현까지 사용을 한 거예요. 나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 이분이 이제는 좀 오바를 해도 너무 오바를 한다. 어쨌든 모두 다 냉정을 찾고 가령 다만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정광훈 목사가 아직까지 폭력으로 이 세상을 전복하겠다라거나 이런 주의에 빠진 듯한 태도를 보인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극우 극좌 표현은 양쪽 모두 다 극히 조심을 해서 써야만 한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수의 품격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마스크를 쓰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미세먼지 때문에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못 벗겠어요. 맞아요. 예. 부끄러우십니까? 예. 얼굴이 좀 부끄러웠어요. 왜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네. 자, 지난주에도 저희가 강남 납치 살인 사건 그 미스테리를 좀 도대체 주범이 누구냐 이걸 좀 살펴봤었는데요. 오늘 계속 그 얘기를 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결국 그 경찰에서 이 범행을 실행한 3명의 신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36살 이경우, 36살 황대한, 그리고 30살 연지호 이 3명입니다. 예.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체적으로 이 프로필을 얘기하면은 전체적인 사건의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가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쉽게 뭐 속된 말로 이제 법률 브로커 같은 느낌이 있는 거고요. 이 사람의 그 특수부대 경력이 좀 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아는 것처럼 뭐 요인 납치 살인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특수부대가 있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실행에 대한 그 세부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로 기획자가 되겠고요. 황대한과 연지호는 황대한은 이제 대학교 친구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뭐 이 둘 중에 하나가 뭐 어디 지방의 어느 조폭 출신 뭐 이런 얘기하지만 사실 그냥 과장된 것 같고 어쨌든 황대한과 연지호는 이경우한테 섭외된 일종의 제재 하청 형태의 사람들 정도로 생각하면은 기획자는 이 경우 황대한과 연지호는 실행자. 실제로 이들이 결국 살인도 저질렀고 여러 가지 갈취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배후로 거론됐던 그 유 씨, 황 씨, 이른바 이제 재력가 부부도 이 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밝혀졌는데요. 이 경우에 그 아내도 주사기하고 마취제를 건넨 혐의로 입건이 돼서 지금 모두 총 7명이나 입건이 된 상태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경찰 수사는 거의 마무리가 됐다. 이런 걸로 보는데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좀 종합하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획자, 실행자 3명을 말씀드렸습니다. 피해자분이 계시고 피해자분과 남편과 이 피해자의 동생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유시황 씨가 부부입니다. 근데 이들이 모두 실행자만 빼놓고는 코인 관계된 거로 얽히고 설킨 사람들입니다. 돈 문제. 그러니까 그냥 요즘 많이 뜨는 코인 가지고 뭐 이게 누가 사기를 쳤네, 누가 누굴 속였네 이거는 여기서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서로 간에 고소도 하고 뭐 공갈도 하고 그래갖고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경우가 유 씨, 황 씨 부부한테 이 일종의 같이 범행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다. 하고 어떤 선수금을 받고 착수금을 받고
갖고 이것을 했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경찰이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둘이 실행자들이 납치를 해갖고 모처로 가서 이게 용인의 모처로 이동하면서 이 암호화폐의 비밀번호를 뺏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유력자 부부, 재력가 부부 중에 하나가 인출을 시도했다. 그 뒤에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 그리고 실행자들은 살해를 한 후에 다 도주를 했다. 예. 이런 형태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실행자와 기획자는 미리 진작에 구속돼 있었고 네. 조금 늘어지게 된 거는 여기에 다른 조력자가 있었냐. 결국 보니까 이 경우의 아내라고 하는 성형외과의 간호사 출신. 네. 그러니까 약물을 제공한 그 사람. 그리고 유시황 씨는 돈을 그러니까 약간의 그 일종의 착수금이라든가 뭔가 대가를 제공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네. 요게 지금 경찰이 밝혀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가 최초 설계를 한 이 사건의 실행 계획을 세운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면 뭐 주범이 바뀔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왜 그러냐면 이 경우가 혼자 계획한 게 아니라 유시황 씨 부부랑 같이 했느냐. 공동했냐 아니면 이 경우가 단독으로 하고 뭔가를 실행을 시켰냐. 아니, 실행을 시켰는데 유시황 씨를 끌어들였냐. 요게 지금 이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왜냐하면 형량도 차이가 나고 주범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범. 예, 그렇죠. 주범과 종범은 형량 차이도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유시황 씨 부부 지금 범행을 부인합니다. 있지 않습니까? 이경우한테 범행 자금 명목으로 7천만 원 건넨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에 유 씨하고 이경우하고 직접 만났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그러니까 그럼 이 유시황 씨 부부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본인들이 부인한 이유도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가 모든 걸 다 하고 이 살해까지 하게 되니까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게 평소에 어떤 이런 형태의 범행까지는 아니어도 가까이 지내고 돈도 받고 이랬던 유시황 씨 부부를 마지막에 끌어들인 건지 아니면은 애초에 같이 뭘 하기로 이경우가 유시황 씨 부부와 뭔가를 얘기를 한 건지 그 차이가 핵심적으로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분명히 살해한 후에 이 암호화폐를 인출하기 위해서 유시황 씨 부부 중에 하나가 그 자리에 갔다. 용인에 있는 어느 쪽으로 갔다까지는 나왔는데 그게 실제로 이제 그 모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간 건지 아니면 이경우한테 일종의 덫에 걸려갖고 끌려간 건지 이거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유시황 씨 부부는 후자죠. 자기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가기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입국 다물고 있었던 이경우가 자백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좀 확인이 된 이런 처음에는 상황인데. 입을 꼭 다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배후가 있다. 배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거는 이제 본인도 좀 면피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배우가. 아니 그냥 이제 이런 경우에는 기획자들은 경찰의 간을 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뭘 원하고 내 윗선에 뭐가 있다는 걸 풍겨주면은 이게 일종의 플리바게닝을 시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규모가 크면 경찰이 소위 말하는 뭐 속설로 좋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모가 클수록 센 사건이다. 그렇지 사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어떤 보통의 수사 관행상은 이 경우가 보통 이 정도의 이 어떤 법률사무소 다니고 경험이 있는 범죄자라고 하면은 그래서 슬슬 흘렸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배우가 더 큰 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 이렇게 되면은 이 경우는 확실히 자기 책임은 줄어듭니다. 왜냐? 자기는 이쪽 실행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형량은 반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경찰은 코인 투자를 둘러싼 청부살인 뭐 이런 정도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 같은데요. 그럼 결국 지금 이 지점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재력가 부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주한 건지 아니면 이 경우가 먼저 제안한 건지 어떤 가능성에 무게를 두십니까? 전 둘 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두 가능성 다 살아있다. 그럼 불확정하게 한 1년 전에 한번 뭔가 해볼까? 당신들 좀 손해봤으니까 뭐 좀 내가 좀 해줄 수 있어라고 하는데 그게 살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네. 계속 입을 맞춰온 건 맞는 것 같다. 거기까지는 이 부부가 부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부정하는 건 살인을 살인 죽이지 교사. 않았다. 그 살인 교사를 그건 아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니까 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얘기가 왔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아주 치열하게 다툴 겁니다. 그러면 이 코인 관련해서 이들의 관계가 뭐 돈이 어떻게 뭐 물린 건지 이거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해야 될까요? 어렵네요. 일방적인 가해자도 아니고 일본이 피해도 아닙니다. 처음에 이 경우는 피해자 쪽과 같이 편을 먹고 이 재력가 부부랑 이제 갈등 공간을 했습니다. 공간을 갖고 실제로 수사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뭡니까? 반대죠. 피해자가 있고 이 경우는 이 부부랑 붙어갖고 뭘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 사이의 관계는 이 스토리가 대단히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한. 왜냐하면 이게 코인 어떤 사업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갈등하니까 이게 막 서로 막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검찰이요. 이번 사건 관련해 가지고 피코인에서 2차례 시세 조정 정황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재력가 부부죠. 유 씨, 황 씨. 시세 조작에 가담을 했는데 피해자가 이 사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하면서 소송을 진행을 하자 결국 이 재력가 부부가 압박을 느껴가지고 납치 살해를 청탁했다. 일종의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동기가 되는 거죠, 확실히. 그러니까 이것이 주요 동기가 돼갖고 실행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주요 동기인데 문제는 부부는 그렇지 않다, 우리 친했다라고 반대 증거도 이제 대면 이제 재판에서 복잡해질 수 있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 사건 어떻게 갈지 굉장히 좀 흥미진진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지금 배후로 의혹을 받고 있는 유 씨, 황 씨 이 두 부부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된다면서요. 예. 내일은 이 경우의 아내 이렇게 해서 함께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더 밝혀야 될 의혹, 남은 의혹 어떤 게 있을까요? 약물을 왜 썼느냐? 그리고 주사. 그리고 이들이 왜 굳이 죽일 필요가 있었느냐? 그러면 이것은 다른 어떤 범죄와 연결이 되는가? 이것이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주요하게 누가 주범인가는 확실히 밝혀야 됩니다. 누가 주범인지. 주범인지. 이 경우가 주범인지 아니면 이 유 씨, 황 씨와 같이 한 건지 이건 명확히 밝혀야 되고 혹시 모를 다른 소위 말하는 다른 또 공범들이 있는가 요건 또 밝혀야 되는 부분. 그렇군요. 요 세 가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간이 없는데 요건 꼭 또 좀 여쭤보고 싶어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벌어진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뭐 충책이 중국에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이거 잡을 수 있습니까? 사실 좀 곤란할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다고 봐야 됩니까? 중국과 관계가 안 좋고 지금 중국과 관계가 안 좋으면 사실은 송환이라든가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집니다. 범죄도 그렇습니까? 예, 그래도 범죄인 인도 조약도 있고 뭐. 근데 그 중국 정부가 인도 조약에 따르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외교적으로 해결할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 조금 더 국내에 있는 다른 어떤 부분들을 좀 확실히 해서 좀 치열하게 송환 요청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사실은 살펴보고 들여다봐야 되는 사안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매우 같아요. 심각하죠. 그러니까요. 그 아이들을 상대로 음료수를 주고 그걸 먹인 다음에 마약이 있다라고 부모한테 얘기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이 사건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다 못 여쭤봤어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사건본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 최영일 평론가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은 장윤선이었고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